그러면은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은 김대중입니까? 아니 저는 홍명보 감독 그 기자회견하고 나가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지금 껄렁껄렁하게 하면서 나가던데 그 아무리 그래도 겸손이 힘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겸손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건가? 일단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4,700조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괜히 희망을 열심히 주는 거예요. 그 두 형님 그렇게 만만한 분들은 아닙니다. 90도로 인사하면서 팔 비틴다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철거 평론가 맞습니다. 전 기득권을 다 철거시키고 싶거든요. 저는 철거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라.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3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축구대표팀이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새벽 4시쯤 아마 입국을 한 걸로 저도 뭐 보도를 좀 봤는데 뭐 축구 팬들도 아마 가셨던 것 같고요. 또 많은 기자들이 그 앞에서 기다렸는데 아마 어떤 얘기도 듣지는 못하고 뭐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의 월드컵은 끝나는가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월드컵 중계는 JTBC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남의 경기가 또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럼요. 예, 우리 아니니까. 왜냐면 잘 맞고 잘 차더라고요 남들이. 그래서 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떨어졌죠? 예, 떨어졌습니다. 브라질이 네, 올라갔습니다. 브라질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도 용역 뛰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네, 뭐, 네. 용역을 뛰러 오셨고. 용역이 기분 나빠요? 아니면 촉법이 기분 나빠요? 아니면 철거 전문이에요? 뭐가 제일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하나도? 네. 그래요? 네. 그럼 서로 뭐 기분 나쁠 게 없군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은 안 나쁜데. 아니, 머리는 안 긁혔는데 마음은 네, 많이 긁혔어요. 어금니는 꽉 다물게 되고. 자율신경이 움직여서 잭라이프로. 잭나이프, 그 어느 쪽 잭나이프예요? 진짜 옛날 사람들이더라. 잭나이프. 진짜 어릴 때만 이렇게 좀 불량 학생들이 하나씩 들고 다니던 거 아니에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맞아요. 잭나이프. 네.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죠. 이렇게 딱 버튼 누르면 탁 켜지는 거. 맞아요. 네. 잭나이프 옛날에 있었죠. 맥가이버가 들고 다니는 거. 자,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불구경하러 온 김주영입니다. 네. 쌍구경인가? 너무 재밌죠? 네, 뭐 우리도 그때 그랬으니까 뭐. 네. 근데 지금 거기도 우리도 좀 그러고 있어요.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최고위가 또 핫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촉법 아닌 준법 신인규입니다. 법을 지키겠습니다. 네. 아마 신인규 변호사가 가장 타겟 거의 넘버 1, 2쯤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워낙 많은 우리 촉법 분들께서 사방에서 지금 이 확성기들이 틀어지다 보니까 저의 존재감은 거의 이제 그래요? 미미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분발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저도 같은 방송을 보고서 어디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냐면 그 용역 평론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용역의 핵심은 돈인데 우리가 돈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그치. 갑자기 용역이라. 숙연해지네. 적어도 돈을 받고 용역을 뛰었어야 되는데 맞아. 지금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용역이라는 건 이제 봉사 돈을 어때요? 봉사 평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자봉으로 자봉 자봉이네, 평론이네. 마음이 아픕니다. 예, 좀 아픈데. 조금 더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축구 대표팀 귀국한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죠. 네, 월드컵 조기 탈락은 네.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짜증이 많이 나는데 그 충격 속에 축구 대표팀이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원래는 귀국 행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번에는 별도의 귀국 행사가 없고 선수단이 전원 같이 들어오지 않고 일부만 들어오고 바로 본인의 리그팀으로 간 그런 선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이 거친 야유와 고성을 쏟아냈는데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 실망한 팬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뭐 남아공전 패배 원인은 분석한 것이냐라는 물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자, 홍명보. 그 근조 보이시죠? 예, 지금? 근조 KFA 한국 축구협회겠죠. 네, 그리고 홍명보 돈 뱉고 나가라, 축협 해체해라, 뭐 네. 등등 아주 거친 표현들이
있었고 예. 입국할 때 그러니까 원래 3백 되게 좋아하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근데 입국할 때 경호원 4백으로 혼자 나갔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자님. 예? 아 어디 또 커뮤니티에서 그냥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열심히 잘 하신- 커뮤니티 안 보는데요. 아니, 아이. 화들이 진짜 많이 났고 붉은 악마도 그때 새벽같이 나가서 자정부터 기다렸어요. 이 귀국을. 그래요. 너무 화가 많이 났다. 다만 계란을 던지거나 하는 이제 폭력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나간 것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네. 여행 캐리어가 3개였냐고 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3백. 3백. 아, 자, 여튼 이 상황 근데 외국에 뭐 중남미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진짜 거기 잘못하면 죽거든요. 네,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 정도는 네. 아니었는데 근데 홍명보 감독이 2번이나 월드컵 감독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만큼 축구협회에서 굉장히 신뢰하는 분위기는 한 모양이에요. 기회를 준 것이죠 사실은. 네. 그때마다 폭망했다는 것이. 그래요. 아, 근데 앞으로 누구 감독을 누굴 진짜 모셔야 되나? 저는 홍명보 전 감독의 실패가 되게 뼈아픈 게 네. 앞으로 이제 계속 국외 감독만 찾게 되는 건 아닌가. 아. 일본은 사실 이제 국내 감독, 일본인 감독이 정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축협의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이걸 완전 박살내고 완전 해체 수준의 개혁하지 성관이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내 감독 선임 얘기가 나올 때 분명 홍명보 케이스가 계속 소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계속 국외 감독만 찾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 아쉬움, 안타까움. 홍명보라는 케이스가 잘못된 거고 축협의 시스템이 잘못된 건데 마치 한국인 감독은 안 된다로 뭔가 이미지가 굳어질까 봐 저는 그건 되게 큰 걱정. 네. 근데 저는 이 한국 축협을 보면 네. 많은 분들 실망하시고 이제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건데 한국 정치랑 되게 유사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그 기득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폐쇄성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장기 계획,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좀 축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자기 때의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더 망가지는 네네네. 또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뭐 국내 감독이든 뭐 해외 감독이든 간에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본을 좀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때가 보면 이제 축구협을 보면서 아까 뭐 네. 성관이 얘기했잖아요. 그 네. 우리나라 그 조직 중에서 지금 가장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비슷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축구협회나 성관이나. 그러니까 권한은 엄청난데 아, 능력은 책임지지 없고 않고. 견제받죠. 그다음에 그 기강 회의가 아주 심하고 조직 내 기강 회의가 심하고 네. 또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예를 들면 축구협회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성관이도 돈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행사 성관이는 선거, 그다음에 축구협회는 월드컵 여기서 완전히 그냥 폭망해 버리고 네. 자기들의 어떤 본질 다 드러나 보인다는 점에서 비슷한 데가 많은 것 같고 국힘 지도부도 약간 뭐 약간 비슷한 왜 거기다 걸어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아직 민주당은 어떤데? 말씀 듣다 근데 보니까 어쨌든 거기다 조금.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네, 리더십이 잘못되면 조직이라는 게 뭐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도 다 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손흥민 선수는 네. 그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본인의 SNS에 북중미 월드컵을 끝낸 본인의 소회를 밝히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꿈의 무대라고 하는 월드컵에서 우리가 무너져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저는 다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월드컵에 또 나갈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메시도 그런가요? 나오는데요. 아, 그런가 하긴. 네. 관리만 잘 한다면. 그렇죠. 관리의 문제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요즘 원래 이 스포츠 관리 시스템 되게 잘 돼 있어서 네. 뭐 날두 형 같은 경우는 40대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농구의 르브론 제임스는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그런데도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살 네, 어린 관리가- 44살? 네, 43입니다. 43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 다들 대단하네요. 프로 선수들의 이 선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데 다만 손흥민 선수는 스피드가 되게 뛰어난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선수이기 네, 때문에 네. 그게 걸리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4년 뒤에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포함될 수 있어 정도로는 안 할 겁니다. 내가 주전으로 뛸 수 있어야 그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어야 월드컵 그러니까 국대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네네. 그게 걸림돌이긴 합니다만 저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은 그 존재 자체로 가끔 그 경기에 무언가 영향을 또 아주 크게 끼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그것도 한번 나중에 4년 후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감독은 잘 못했지만 선수는 잘했다라는 것들이 또 기록에 나왔는데 스페인 스포츠 전문지 마르카에서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이강인 선수를 집어넣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케인, 음바페, 그리고 메시, 그리고 이강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이 그동안 했던 드리블 뭐 뺏긴 적이 없잖아요. 혼자 패스를 찔러주면 다 들어갔고 이걸 굉장히 놀랍게 봤다. 세 경기 동안 크로스 20개나 했는데 그게 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훌륭한 선수로 꼽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도 한번 살짝 정치 묻혀볼까요? 어디다가 어떻게 묻히나요? 축구 얘기에. 네. 예, 이것도 뭐 대통령 타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있습니다. 예. 그 월드컵 32강 실패와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 예. 아니 무능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능한 사람이 지휘하면 결과는 뻔하다. 이거 네. 축구협회도 인사와 조직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네.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니 무슨 소리야. 이 대통령은 축구 대표팀에게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체육행정 개혁을 운운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 주무부처가 문체부고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뭐 이런 유체이탈 화법이 있습니까?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어야 한다는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장동욱 대표한테 한 얘기 아닐까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선거에 책임져라. 김기현 전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을 여기다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축구협회라는 게 월드컵 준비는 4년 전부터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년 됐는데 그걸 대통령한테 뭐 지금 책임 윤석열 있다. 윤석열 탓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어. 근데 나는 대통령이 네. 패배한 선수 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긴 선수팀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건 모르지만 졌는데 거기다 대놓고서 대통령이 나서 여기 니들 말이야 이런 거 문제가 있고 말이야 조직이 문제가 있고 이게 맞는가 싶어요. 이거 마치 그 국무회의 할 때마다 장관들 내놓고 다 돌아가면서 깨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거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안 한다고 하더만 네. 뭐 이렇게까지 하지 대통령이?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 일리 있는 말씀이시긴 한데 네. 저는 그래도 이 축협 문제가 이 간선제로 회장도 뽑고 이 정몽규 회장이 오래 해오면서 사실은 이 기득권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사실은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 현실화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조적인 문제. 이거 개혁 주체가 결국에는 물론 자율적으로 바뀌면 좋은데 안 될 때는 결국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의 내용과는 별개로. 별개죠. 그러니까 예. 감독 선임 뭐 발탁 과정이나 선임 과정 뭐 이런 절차 있어서의 공정 문제는 네. 저는 뭐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서 전 대통령께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언급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 문체부가 지금 감사를 할 거예요. 그 축구협회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거고 문체부의 돈이 국고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축구협회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감사를 할 거고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글쎄 저는 뭐 하여튼 이렇게 SNS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었던 것 같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는 대통령 본인의 그 권위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저는 대통령이 올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사실 2년 전에 국회에 불러서 축협에 대해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다 짚어냈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우리가 근데 우리가 또 정치권이 그 이상 개입할 수는 없어라고 방관했단 말이에요. 저는 마치 선관위 같은 문제라고 보는데 선관위도 우리가 문제 있는 건 다 지적했는데 선관위 독립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랬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났잖아요.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에 분명히 감독 선임 과정 문제 있는 거 박주호 선수의 뭔가 폭로 이런 걸로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건드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냅뒀다가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사실 그 축협과 관련된 그 각국의 축구협회 정치가 너무 개입을 해버리면 피파가 제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출전 자격을 박탈시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정치권이 깊숙이 개입을 못하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년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책임감도 있으니까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리고 김기현 의원 이런 차원에서 김기현 의원이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은 김대중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4강 신화의 주역은 히딩크였지 그 당시 대통령 행정 그거의 책임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좀 적절한 걸 비판을 하시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시 주역은 이제 정몽준 회장도 있었고 아. 대선 주자로 부각이 됐잖아요. 맞아요. 2002년도 때. 근데 저는 축협에다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최소한 국내 감독들 중에서도 좀 겸손한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니 저는 홍명보 감독 그 기자회견하고 나가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되는 거거든요. 껄렁껄렁하게 하면서 나가던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겸손이 힘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네. 겸손은 필요하다. 네. 그런 감독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늙고 겸손한. 하는데 자꾸 필요하다. 아니, 필요하죠. 겸손. 정치 무친된 선수들입니다. 아하.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성장 엔진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미래로 가겠습니다. 금액이 뭐 늘 우리가 좀 진부한 표이긴 하지만 그 천문학적인 네.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더라고 이거는. 저는 아예 감이 안 오는 금액인데 네. 이게 그 청와대에서 곧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상상도 못했던 아주 낯선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 투자 규모 이야기하면서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부가 AI 혁명을 주도하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네. 계획에 따라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총 4,700조 원이 넘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인데. 삼성에서 삼성에서 2,655조 그리고 SK에서 2,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게 언제부터 이제 요 얘기까지는 없는데 일단 네.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해서 광주, 전남 등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삼성이 425조 원, SK가 400조 원 투자해서 메모리 팹을 2기씩 짓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용수 그리고 전력, 그다음에 값싸고 안정된 용지, 그리고 인프라 등이 구축된 새로운 사이트를 확고하게 개발해야 됩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들에게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고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여하는 일이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네. 뭐 일부에서 뭐 기업들 팔비틀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들이 있는 걸 아마 알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4,700조면 삼성이 한 2,600조 뭐 SK가 2,000조쯤 2,100조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건지 뭐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간략하게요. 예. 너무 아니, 어렵나? 너무 어려워요 이게. 스케일이 그러니까 너무 커요. 전국에 AI 데이터 센터를 일단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저 어디입니까? 강원, 그다음에 저 부울경 쪽에 하나, 네. 그다음에 충청 쪽에 하나 네, 들어가나요? 충청의 이야기가 데이터 나왔습니다. 센터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예,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새만금, 대구, 경북권 여기다가 하나를 한다고 했고 새만금에 이제 크게 현대차 공장이 뭐 들어가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쪽에 경북에 네. 하나를 있고, 주겠다. 그래서 네. 뭐 휴머노이드 이런 피지컬 AI를 개발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고요. 반도체는 일단 요게 이제 제일 큰 건데. 명시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서남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광주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는 높은 것 같은데 네.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호남에 그 반도체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메모리 이제 팹을 용인평택은 이미 진행 중인 것이고 네. 여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사실은 규모이긴 한데 요거 말고도 광주 쪽으로도 한 800조 이 정도 아마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양쪽에서 400조 정도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광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자. 서남권. 네, 서남권 후보지들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어제 이재용 회장은 광주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네. 아무튼 여기에다가 메모리 팹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진짜 금액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걸 이제 하게 될지 구체적인 이제 뭐 몇 년에 착공 들어가고 이건 아직은 나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용인평택은 당연히 이제 타임테이블이 나온 거고 이미. 그렇습니다. 말고 뭐 서남권 혹은 뭐 피지컬 AI, 뭐 데이터 센터 요것들이 혹시 조금 뭐 구체적인 그림들이 뭐 그려지고 있습니까?
이거 관련돼서 뭐 기간 이런 것들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들을 지적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되게 비하하고 싶으신 분들은 평가절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뭐 안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뭐 언제 하겠다는 얘기 없지 않냐. 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예. 지금 이 두 분을 너무 되게 얕보는 것 같아요. 두 분이라고 하면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이재용 회장을 회장? 저는 이 두 분이 어제 발표하는 거 보니까 2,000조가 넘는 걸 각각 발표하는 모습 보면서 약간 그 아우라가 약간 그 보통 이제 헬스 잘하는 3대 500 친다고 하잖아요. 약간 3대 2000 치는 분들의 팔뚝으로 보였어요. 뭐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 아. 이 저 팔뚝을 누가 비튼다는 거지? 거인으로 저렇게 팔뚝이 두꺼운데. 네, 3대 2000 치는 사람 팔뚝 안 비틀어집니다. 이분들은 누가 비틀어도 비틀 수가 없어. 서로 비튼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거를 발표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야 저거 봐라 쟤네들도 결국 발표하겠다고 했지 구체적 타임 플랜이 안 나왔으니까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네. 지금 이 글로벌 기업을 글로벌 톱을 달리고 있는 이 두 기업의 이 수장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건 아닌가. 자, 이 며칠 동안 호남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 짓는다고 하니까 이 우리 뭐 저를 비롯한 용역 평론가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힘 패널들은 용역은 아니니까요. 그분들이 다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다 얘기하는 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이 1초도 멈추면 안 된다. 물은 정말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못 쓴다. 다 이 얘기하면서 부정적 얘기만 하시거든요. 이 두 형님이 모를까요? 이 3대 2000 치는 이 두 분들이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고도 이런 것들 내용들을 전 발표한 거기 때문에 네. 구체적 타임 플랜 이런 것들은 아마 차차 갖춰져 갈 겁니다. 일단 전 어제 포인트는 이분들이 발표한 거는 용인도 속도 내야 되고 이 전 세계 흐름을 보니까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더 네. 빠르게 가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밝힌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타임 데드라인을 안 밝힌 이유는 전 최대한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라고 저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혹시 뭐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관한 입장들이 조금 있습니까? 입장이요? 네. 저는 뭐 보면서 이게 영어에 too good to be true 뭐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게 진짜일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저께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장관들까지 줄줄이 나서서 그 쫙 발표를 하는데 그것만 봐서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당장 내리라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건가? 일단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4,700조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면 네. 지금 현재 4,700조를 그게 지금 스페이스 X도 아니고 네. 그 돈을 뭐 언제까지 어떻게 투자하겠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겠다 마치 뭐 우리 예산 뭐 공약을 할 때 다리도 놔주고 못도 놔주고 못도 건설하고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듯이 이게 지금 반도체 경기가 뭐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아직 우리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이제 굉장히 변동성도 커서 네.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괜히 희망을 열심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도대체 지역 균형 발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삼성이나 현대가 그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네. 국민 다 원하죠. 근데 어저께 발표를 보면서 마치 그게 대한민국을 새로운 국가로 도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구체적인 것들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김정현 의원님 말씀에 조금만 제가 반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클로드 제가 프로 쓰는데 어제 제가 맥스로 결제했거든요. 얼마예요? 아니 자꾸 제한 걸려가지고 이제 맥스로 쓰니까 한 달에 그래도 한 10몇만 원은 그래요? 내야 되는 상황이고 요것도 이제 모자라지면 2배로 또 뛰어요. 220불 한 달에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I가 이제 삶에 들어오고 정착이 되면 다시 밑에 레벨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있죠. AI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예 이 지금의 삶을 아예 송두리째 바꾸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산업혁명 같은 수준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 이게 지금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관이 손을 잡고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지금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어제 이재용 회장도 이야기했듯이 속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균형도 중요하지. 우리 헌법적 의무기도 하고요. 네. 그 미래를 지금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용지와 용수 그리고 인력과 전력 이 네 가지가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도 봤습니다만 데이터 센터를 균형 있게 짓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를 우리 중부권에 깔고 반도체를 이 서남 해안권에 전력과 용수가 풍부하게 제공되는 곳에 지어서 지금 이 반도체 사이클을 더 촉진시켜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대한 판단인데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도 경부고속도 깔을 때 야당에서 다 반대했거든요. 가서 들어 누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산업혁명을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끄는 동력이 경부고속도로 된 거고 포철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전 지금 시의적절한 정말 꿈 같은 일이 전 현실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이게 당유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앞으로 AI가 엄청나게 발전할 거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누가 거부를 하겠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 특정 지역을 왜 호남이면 안 돼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호남이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처럼 관치 행정에 의해서 무슨 행정 지도라는 이름에 의해서 그 정부가 이거 열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기업들이 왜냐하면 정부는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만 기업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최적의 그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다 찾아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그렇겠죠. 네. 정부는 거기다가 예. 규제를 철폐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정부가 나서서 일로 해 라고 지정해 주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지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이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SK하고 삼성이 네. 그런 거 할 생각이 없다라는 반응들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지금 삼성과 SK하고 이런 논의를 하신 거예요? 그거 나와 있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나 뭐 삼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디다가 100조만 예를 들면 1조만 투자를 하려고 해도 10조만 투자를 하려고 해도 예. 상당 부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지역을 따지고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네. 4,700조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걸 언제부터 검토를 해서 어떻게 부지를 선정을 했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냥 와서 마치 옛날에 청와대에 무슨 이제 일자리 전광판 만들어 놓듯이 네. 그러면서 뭐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일자리 전광판 그 이후에 가동된 거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정권 물러나면서 그냥 사라져 버렸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무슨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 확 띄워놓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선거라는 건 당내 선거. 당내 선거도 그렇죠. 당내 네. 선거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삼성 쪽에서 오늘 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이게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결정된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걸 보면서 하겠다라는 식의 자료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침에. 네. 그걸 보면 이거 좀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를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처럼 이거 막 던져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로는 제가 보면 저는 잘 몰라요. 정경 전문가가 아니어서. 근데 네. 그냥 보기에 저거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은 드는데 결국은 시장이 결정을 할 겁니다. 네, 네, 네. 시장이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그래 미래에 대한 투자고 확실히 쟤네가 비전이 있어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네. 만약에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거 그 관치에 의해서 정부가 저렇게 끌고 가는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면 주식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니까 네. 그건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네. 저는 그냥 우려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만 근데 요거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SK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아주 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전에도 좀 있었던 얘기기는 하고 그다음에 그 피지컬 AI 관련해서도 이제 그 새만금 쪽에 있었던 건 이번 발표 전에 이제 얘기가 좀 있었던 거긴 하고 그다음에 워낙 그 자동차 부품사들이 이제 또 TK 쪽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자연스럽게 좀 연결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서남 지역 요거는 이번에 이제 조금 나온 얘기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그 넓은 또 평평한 부지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뭐 운동장 예를 들어 그 축구장 뭐 260개 넓이, 뭐 하여튼 이 정도가 하나에 뭐 이렇게 팹 들어가는데 필요하니까 그러려면 굉장히 넓은 평평한 지역에 또 용수가 꽤 많이 필요한 곳, 그다음에 이제 전력을 그래도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곳들을 아마 좀 찾아보면 그렇게 많이
후보지가 나오긴 좀 어려운 상황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네. 야당이 저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그게 야당의 역할이 네, 네, 맞아요. 네, 네, 우려를 네. 표하시는 건 맞는데 근데 이 삼성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원래 부지 선정에만 5년에서 7년 걸려야 된다. 5년에서 7년 걸려서 부지 선정하면요 AI에서 그냥 뒤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본인이 회사 다니던 시절에 그런 부지 선정 그 기준을 지금의 잣대로 들이대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에 또 4,700조 중에 기존에 발표됐던 거 재발표한 것도 있다, 섞여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쪽에서는 그 왜 종합적으로 발표하냐라고 또 하면서 부풀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뭔가 그거를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정하냐고 하는데 저는 그 급작스럽게 정하는 그 기준 중에 그러니까 그 근거 그거 중에 하나가 한 2달 전인가 최태원 회장이 국회에 왔을 때 그거 확정된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약간 일본에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약간 뉘앙스의 그걸 풍겼었거든요. 네. 저는 그게 그 장면과 이번 5월에 발표된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또 어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그 광주가 이거 서남권이 그런 뭐 수력 전력 이쪽 인프라 인센티브가 풍부할 걸로 예상이 돼서 네,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두 발언이 뭐냐면요. 지금 3대 2천 치는 두 형님이 약간 정부를 향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2천 하면서 더 줘. 우리 더 줘. 우리 인센티브. 인프라 인센티브 더 줘. 이렇게 아이, 무섭다. 제대로 해줘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아이고 90도 저라면서 여차하면 다른 데 갈 수도 있다는 우리 딴 데 얘기를. 갈까? 하면서 막 뭐 숄더 하면서 우리 딴 데 간다 이러니 무서워서 해줘야죠. 그러니까 정부가 전 지원을 해줘야 돼.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는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기업이 우리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서포트 안 해줄 거야? 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전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건데 네. 너무 그거를 너무 좀 낮게 보시진 말라. 그 두 형님 그렇게 만만한 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형님 이야기들을 우리가 못 들었어요. 짧게만 그래도 형님들 그거, 얘기? 숫자 나오는 것만 저희가 모았거든요.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속도전입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한 1,100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최태원 이재용 회장의 네. 이야기 들어봤고요. 봤고요. 저는 여기서 짧게만 하나 네, 보태면 저는 참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AI에 대한 우리가 미래 전망에 대한 좀 평가가 충분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FTA 결단했을 때 대한민국 20년 먹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꾸 팔비특혜 얘기는 안 맞는 게 어디 대통령께서 두 회장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90도로 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네. 90도로 인사하면서 팔비튄다.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저분들이 정부가 시켜서 투자한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삼성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세계 초인류 기업인데 초격차 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민관의 거버넌스로 이해를 하셔야지 네. 기업이 무슨 정부 무서워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조금 옛날 방식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됩니다. 지금 네. 축구하는데 우리 홍명보호가 쓰리백에서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운동장을 넓게 써가지고 저쪽 공간도 쓰고 저쪽 공간도 써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서남부 쪽에 호남을 중심으로 운동장을 넓게 쓸 때가 됐다. 전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저도 이제 다음에 더 재밌는 거 합니다. 이제 민주당 아니, 얘기합니다. 같은 일이잖아요. 아니, 위원님. 지금- 꿈 같은 일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양사 두 사람을 뭐 국가 영웅, 국민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90도씩 절하는 거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는데 재벌 기업 다 해체하고 이재용 구속하라고 얘기했던 분이 누굽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공격하면서 예를 들면 그들이 원하는 거 그 노란봉투법 통과시켜 갖고 그 기업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되게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 강행했던 게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거 이러면 영세업자들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강행했던 거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는 재벌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국민 영웅, 국가 영웅 얘기하시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얼마 전에 했던 태도들하고 너무 달라서 격세지감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금 이따 또 바뀌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혹시 조련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칭찬해주고 좀 뭐 노동자 밀당. 문제 생기면 밀당. 그러니까 기업을 갖고 논다 이런 얘기잖아요. 갖고 논다뇨. 밀당에 쉽게 얘기하면 아니 뭐 연인과 밀당하면 연인을 갖고 노는 겁니까? 연인과 밀당하면서 사이에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오래 갈수 우리 오래 가자 이런 아니, 거죠. 밀당을 해도 그러니까 국가 영웅이니 국민 영웅이니 이런 식으로 혹은 그 이전까지는 해체하고 구속시켜라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밀당이라고 아니, 근데 하지 않죠. 위원님, 근데- 이건 협박이고 근데 그다- 국정농단 때의 케이스와는 좀 별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 어떤 불법적인 사안이 나왔을 때는 그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 논의 구조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어떤 미래적 투자를 말하는 거니까 두 개를 섞어서 얘기하시기에는 조금 요거는 다각적으로 다층적으로 봐야 되는 거 자꾸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뒤에 싶어요. 우리 민주당 얘기 짧아져요. 이게 밀당입니다. 이게 이런 밀당입니다. 민주당 얘기 짧게 할까요? 민주당 얘기 짧게 하고 이거 더 길게 해볼까요? 잘 되기를 안 바라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 나라를 위해서 잘 돼야죠. 그러나 이제 정말 이거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무슨 마치 무슨 그 월드컵 가기 전에는 야 우리가 무슨 8강도 갈 수 있어 뭐 16강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32강도 못 들어가는 그런 사태 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좀 냉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거기에 대해서 마치 붕붕붕 떠서 이거 마치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갑자기 다 달라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경계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어제는 그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안 좋았고요. 오늘은 아마 조금 회복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천천히 시장에서 아마 판단하게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를 또 꺼내주셨으니까 민주당 한번 가볼까요? 아, 네. 네. 잠깐만 이거 90도 인사를 좀 더 얘기하려고 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네.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으면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정청래 대표가 발끈하면서 나 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라고 해서 오늘 결국 이제 송영길 의원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네. 일단 요건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것은 누구한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김민석 총리나 이것을 공격하고 그런 식의 논쟁은 지양하는 게 낫다는 취지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본인이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과하시겠죠. 항상 어려울 때가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고 좀 보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가긴 간 거죠? 네, 그 다음 날 갔다고 합니다. 그 당일에는 중국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그 네. 다음 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갔다는 게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의 이야기고 반면에 오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정동영 개라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근데 이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정동영 개는 사실 그 당시 친노계랑 상당히 다시 안 볼 사이처럼 척을 졌었죠. 예.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동영계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친노계는 장례식장에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장례식장에서도 뭐 아마 안 좋은 소리도 오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친노계랑 그 당시에 사이가 나쁘지 않고 좋았던 송영길 의원이 그걸 지적한 거고 근데 저는 송영길 의원님이 오늘 올리신 글에 포인트는 장례식장에 왔냐 안 왔냐 그거는 사실 포인트가 아니에요. 송영길 의원이 얘기했던 한미 FTA 관련 그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걸 추진할 때 그걸 극렬하게 반대했던 정청래 의원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최대한 독소 조항을 빼기 위한 고민을 했다고 주장하는 송영길 의원. 전 지금 그게 지금 딱
이재명 정부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계속 말하고 계시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 그게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그 또 이라크 파병 이런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진보 진영이 추구하던 것과는 결이 다른 정책이에요.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 국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할 수밖에 없는 걸 하기 위해서는 중도적 확장, 중도 목소리도 들으면서 그쪽 네. 지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닿아 있거든요. 그때 여기 그럼 지금 이슈가 됐던 보안수사권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중도 쪽에서 또 진보 진영 내부에서조차 우려 목소리 내는 거 이거 좀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더니 진보의 색깔을 버렸다. 이거는 진보랑 우리가 추구하던 목소리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던 게 마치 정청래 지도부 일기랑 너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송영길 의원의 오늘 글은 장례식 참석 여부에 관한 사과 글이라기보다는 네. 너 그 당시에 그 노선 투쟁 지금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당신이 주장하던 것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또 맞닿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그때 했던 그 주장 지금처럼 하면 안 돼. 지금 당신이 하는 주장 그때처럼 또 하면 안 돼. 이거를 좀 강조하고 계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참석했다고 나 참석했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당시 한미 FTA에 반대했던 본인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약간 데자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때 노무현 정권 때의 실수를 지금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뭐냐면 다 친노로 시작했고 정청래 대표도 친노 출신이죠. 17대 첫 의원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친노로 들어갔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과 실용의 방침과 통합의 정치를 하니까 내부에서 이념적으로 흔들어 버렸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면서 당시에 정동영 대선 후보가 어떻게 보면 차별화 전략을 쓴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여당에서 때린 거예요. 근데 그때 정동영 대표 후보의 가장 최측근이 원내의 정청래 의원이고 당시 손학규 후보의 최측근이 정봉주 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유시민 의원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때 백분 토론 나와가지고 유시민 당시 후보가 정동영 후보한테 아유 정동영 후보님은 꽃감 항아리로 우리 정권을 보시는 것 같다. 매일 꽃감만 빼드신다. 이런 비판까지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실용의 노선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문제 제기고 당시 정청래 대표가 얼마나 노무현 정권을 흔들었냐면 제가 이거는 찾아왔는데 경향신문 2007년 5월 14일자 칼럼에 2007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씁니다. 밴댕이 같은 청, 유시민은 간신, 뭐 치사 빤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치사 빤스요? 그리고 노 대통령은 이병환,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이병환 같은 간신들을 네. 내쳐야 된다. 그리고 2007년 9월에는 아 이거 어디다 쓴 거예요, 그게? 칼럼에 쓴 글이고 누가 썼다고요? 정청래 대표가 아. 그리고 이제 이런 인식도 얘기를 했어요. 칼럼에 그렇게 거칠게 써요. 칼럼에 그 간신이라는 얘기 썼고 네. 유시민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자 정치 기술자 유시민은 대중으로부터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예. 최근에 많은 분들이 놀란 게 아니 정청래 유시민 이분이 거의 원수 시간인데 최근에는 약간 두 분이 손을 잡는 모양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놀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보면 당시에 정청래 의원이 노무현 정권을 굉장히 흔들어 제꼈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 뭐 친노의 적장자다 뿌리가 본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매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지금 이 말씀을 아마 송영길 의원도 하시고자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당시에 뭐 찬반이 또 나뉠 수도 있고 당시에 뭐 반대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노무현 정신을 지금 이 시대까지 잘 갖고 오고 있는 게 나냐 아니냐 아마 이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청래 전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들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네. 전략적으로 이 친노 친문의 지지를 좀 받고 싶으셔서 네. 그거에 내가 적자다, 내가 노무현 키즈다, 약간 요쪽 스탠스를 딱 그 눈동장을 비어 있다 판단하고 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친노 정말 친노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선을 그었잖아요. 윤건영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이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라고 하면서 친문에 어떻게 보면 적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친노의 적자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적극적인 발언을 안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민주당의 역사를 알고 기억하는 분들은 정청래 의원이 친노 적자를 내세워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지도부 1기 때 했던 얘기들을 좀 뭐 스탠스나 이런 걸로 진보 아젠다 요렇게 갖고 가는 건 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친노 적자기 때문에 내가 친문 적자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 나간다는 얘기는 동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MB한테 520만 표 차이로 지면서 정권을 내줬잖아요. 그때의 실수를 지금 반복하지 말자라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자분들 코어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정청래 대표는 가장 친노를 주장했지만 가장 친노답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가장 친문을 주장했지만 친문답지 않은 길을 걸어갔고 지금도 가장 친명을 주장하지만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 발언을 하면서 공항 가가지고는 90도 인사를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처럼 과거의 정청래 대표가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 때 정청래 대표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자꾸 노무현 정부의 적장자처럼 뿌리를 자꾸 얘기하니까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자꾸 반복되는 분위기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는 친문에서도 친문 아니야 혹은 뭐 친노에서도 아 저기 친노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당 대표는 된 거예요? 김어준 씨와 서로 그 방송을 자주 나가면서 그 영향력으로 사실 된 거죠. 아니, 그래요? 당대표가 방송 될 영향력으로. 때는 사실 네. 친명이었어요. 아. 친명이었는데 그 중에 뭐 누가 더 찐명이냐 찐명이냐 약간 요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반명 프레임이 전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1년을 거치면서 프레임이 갈렸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쭉 그 내용을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좀 웃겨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징 자본이잖아요. 민주당의 상징 자본이야.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이 사람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굉장히 정당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 김대중 대통령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돼 있는 분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노무현 정신이라고 계속 노무현 정신 얘기하는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청래 그 대표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찬성하고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하고 평택에 미군 기지 이전할 때 그럼 이재명 대통령 그때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지지하셨습니까? 그거 찬성하셨었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측 대통령은 내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실용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이거 할 때 제가 알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격렬하게 반대하셨던 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 계열로해서 정치를 시작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정동영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대극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동영 장관 지금 통일부 장관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서로가 다 내가 지금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데 노무현 따라하고 있는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제3자니까 쭉 보기엔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적통은 없다. 그럴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차이는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청래 대표는 이제 원내에 있었으니까 이제 빅 스피커였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은 뭐 당시에는 이제 뭐 부대변인도 하기 전일 거예요 아마 뭐 성남 시장은 2010년부터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이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뿌리를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의 뿌리다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실용과 국익 중심의 정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했던 그 길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반대했던 것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해명을 하면 정리될 문제다. 저 그렇게 네. 봅니다. 시민운동 할 때 입장이랑 또 다를 수 뭐 있죠. 다를 수는 있겠죠. 행정을 직접 해보는 입장과는. 자, 그래서 지금 증축론, 뭐 재건축론, 뭐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띄운 그것도 주말 사이 그리고 어제 뭐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그렇게 분류된 우리 두 평론가께서는 지금 용역 철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철거 정도 용역 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대략적인 저 선긋기는 끝났습니까? 너는 용역이지? 우린 철거야. 아니 이제 제가 규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유시민 씨가 퍼뜨린 내용에서 그분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막 딱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거라서 네. 저는 뭐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진 않는데 그래요? 네. 저는 철거 평론가 맞습니다. 철거 정치인이고요. 왜 그러냐? 전 기득권을 다 철거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그 기득권이라는 건 진영 무관입니다. 어느 진영에 있든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을 퇴행으로 이끌고 좀먹는 세력들이 있다면 저는 그 기득권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재건축, 심하면 재개발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면서 증축하자. 네. 근데 지금 아파트에서는 녹물 나오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지하 주차장도 없어서 주차난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시는데 언제까지 도색만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증축을 하자라고 주장을 할 것이냐. 게다가 유시민 씨 과거에 친노의 그분이 거의 조상님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DJ 정권의 동교동교에 대해서 재건축 주장했던 분이 유시민 전 장관님이에요. 근데 본인이 재건축할 때는 DJ 하야까지 주장하셨던 분이 이제 와가지고는 증축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모순적이냐라는 비판이 가해지는 것이죠. 네. 저는 철거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러 다니고 있는 사인 받는 네, 사인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설득하고 있는. 자, 우리는 재건축 가야 됩니다. 우리는 중도 실행으로 가야 됩니다. 사인해 주세요라고 하고 다니고 있는. 저는 그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시민 장관은 당시에 동교동계를 그냥 철거해 버렸거든요. 그냥 밀어내 버렸거든요. 전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조합원들을 많이 설득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고, 전 주민 동의율 지금 한 70% 넘었다고 보는데 주민 동의율 70% 넘어가면 그냥 강행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네. 누가 용역을 주진 않았지만 네. 자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봉하면서 최대한 중도 실용으로 가야지 우리가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좋습니다. 뭐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용역이라고 하든 촉법이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 게 용역을 투입했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누가 투입했냐는 거예요. 투입의 그걸 주체가 물어봐야 누구냐? 돼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님은 누가 투입했는지를 좀 밝히시고, 제가 추정하건대는 청와대 스티커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 청와대 쪽에서 투입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편집된 보이거든요. 부분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편집된 것 같습니다. 한번 네. 뭐 무편집 보면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요건 좀 한번 묻고 싶고, 전 투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그럼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이걸 투입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너무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닌가. 그거 관련 발언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 평론가들 중에서 이 정청래 지도부가 대표시절에 약간 그 청와대가 각을 세웠을 때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청와대 편을 들어줬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정청래 당대표실에서 여기저기 연락하면서 저거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뭐 김민석 총리나 이쪽 주축이 돼가지고 저 사람들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나 이런 질문들을 받았던 분들이 꽤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쪽에서 이미 저거 그러니까 용역 주는 거 아니냐, 사실상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했대요. 근데 뭐 신익규 변호사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것 좀 그런가?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연락을 받았으면 좀 또 좋겠다고 하면은 또 천하고 뭐 상스럽다고 할 것 같은데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양심이라는 거를 어떤 대가 관계가 있었다. 뭐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양심으로 하는 거를 자꾸 대가 관계로 표현하시니까 그거는 굉장히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유시민 전 장관님은 뭐 나이 어린 평론가들은 이제 뭐 촉법이다라고 하면서 거의 뭐 민증 까자 이 정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이제 좀 심하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더 이상의 분란을 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뭇하게 아니 둘이 긁혀갖고 아주 난리야. 아니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긁혔다니요. 네. 그러니까 사리 분별해야죠.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때 잠시 징계 당하셨을 때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유시민 그 씨가 한 발언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고 논리도 잘 맞지 그럼 좀 않는다. 도와주세요. 아니 왜 웃기는 거안 최고위원님 징계 당했을 때 저희가 장도국 지도부를 얼마나 비판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흐뭇하게 보면서 싸워라. 나는 촉법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얘기할 틈을 안 주잖아 두 사람이. 아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문재인을 모욕하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기 때문에 노무현도 모욕하는 것이다. 이 말이 그때 귀에 탁 걸렸는데 문재인과 노무현은 다른 사람 아닌가? 이제 이게 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막 합쳐야 된다. 산수로 더하죠. 야 그것도 정말 개변 중에 저도 개변이야. 그건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문재인 지지율 5% 나오고 노무현 40% 나오는 건데 문재인 지지율 5%라는 거는 노무현도 지지하는데
노무현보다 문재인이 더 좋은 사람이 5%라는 걸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난 그 계산법은 정말 그 좀 특이한 굉장히 계산이었다고. 거의 흥미로웠던. 무중력 산수예요. 거의 이거는 중력을 벗어난 개념이고 아니 그런 논리로 하면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있잖아요. 뭐 아마 지지율 얼마 안 나올걸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하고 둘이 합쳐서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 지지율로 하는 건데 무슨 합산제입니까? 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산수예요. 그거 좀 재밌었는데. 이제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건. 네. 문가산점이란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문가산. 몰랐어요. 가산점. 그게 뭔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 더 가산점을 가산점을 준다. 받는다. 어디에서 그런 논리가 가산점을 어디 주는 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거로 든 게 딱 한 명 인사혁 인사혁신처장. 신처장. 저는 그거는 인사혁 신처장 인사할 때도 저는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인사혁 신처장 등으로 퉁쳐버리더라고요. 그다음 또 그러면 얘기를 해봐라. 저희도 뭐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과하게 비판하는 분들 좀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대통령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나오는 메시지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 좀 비판하는 분들도 자중할 겁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지 무슨 문가산점이라는 참 입에 감기지도 않는 단어를 유행어로 약간 아재가 되게 유행어에 끼고 싶어서 MZ식으로 얘기하는 느낌이라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아무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는 거에 잘 안 잡히는 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뒤에 많이 곱씹어서 찾아보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야 예.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이야기는 하나 짚어볼 네, 만한 뭐죠? 것 같아요. 그 친문 진영에서도 이제 유시민 작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아니 문조 탈레유는 쓰면 안 되는데 매국노, 수박 이런 건 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당내에 수박이라는 멸칭이 거의 일상어가 될 정도로 혐오와 조롱이 있을 때 유 작가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 그만큼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 문제를 더 일으키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간만에 또 핫했습니다. 네. 뜨거웠어요. 그 최고위원회에서 맨날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한다,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도 우재준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아유.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건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저는 리더를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원팀을 가기 위해서라도 장 대표님 내려오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을 하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본인들 그렇게 책임감 강하다고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네, 저 짧은 시간에도 혀를 몇 번을 차는지 네. 사퇴하세요. 끌끌끌. 네. 아, 근데 확실히 우재준 최고위원이 조금 선이 좀 굵지는 않았던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이런 강력한 워딩을 쓸 때는 상대방이 좀 위압감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좀 겁이 좀 나야 될 텐데 조금 그게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수 보세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냥 바로 우재준 최고 보면서 막 혼을 내잖아요. 이런 느낌이 좀 우재준 최고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닌가? 이게 좋아 보여요? 혼내는 게? 재밌잖아요. 혼낼 자격이 있나?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말은 저도 뭐 약간 동의가 되는 게 그렇게 사퇴 말만 맨날 저 도돌이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사퇴 안 하면 난 뭐 하겠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네. 그 두 사람만 양양자 그 두 사람만 사퇴해 버리면 아니 그러면 딴 사람들 뽑아서 자기들 세상 더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왜 우리가 나가? 우리는 같이 나가자고 계속 요구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지도부가 잘못돼서 네. 당 전체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같이 나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두 사람 만약에 빠지면 저렇게 얘기할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뭐 누굴 고성국 씨를 또 최고위원으로 앉히나 누구를 앉히나 앉혀갖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니 뭐 당 대표 저 사퇴 촉구 뭐 100만인 서명 운동이라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당 전체에 대해서 그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신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째고 저것 째고 하면서 뭐 사퇴하라 그러면 안 하지. 장동혁 그래서 대표는. 장동혁 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예? 최고위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예.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라고 그냥 그러니까. 내줬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싸울 때 그러면 싸우면서 그러잖아요. 더 선을 넘지 말자. 네. 서로 공격을 하더라도 그게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당 깨질 때까지 가지 말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뭐 사퇴합시다. 우리 다 같이 나갑시다. 사퇴하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예를 들면 뭐
사퇴 서명받아 그 앞에 갖고 막 집 앞에서 시위하고 이거랑은 또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정치는 현실이고 네. 이게 실제 위협이 되냐 안 되냐는 상당히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을 날리지는 못하는데 매일 와서 이렇게 잔펀치를 날려주니까 은근히 본인의 존재감만 더 부각되면서 오히려 자신의 지위가 더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재준 최고위원도 뭐 다른 방법이 없고 뭐 당을 생각해서 뭐 자제한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정말 사퇴를 요구할 거면요 뭐 단식을 하든지 아니 목숨을 걸고 뭘 하든지 뭐 결기가 있어야 이게 상대방도 최소한 아니 뭐 탈당이라도 하겠다 뭐가 이렇게 위협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고요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백날 첫날 사퇴해서 해보면 그러니까 의견 제신 거예요. 이게 의견 제시고 과거에 그 사퇴 요정 비슷하게 돼요. 그 이은재 의원이 맨날 사퇴하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국민들 보시기에는 약간 좀 너무 힘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네. 저는 조금 더 본인들의 좀 무기고를 좀 잘 가다듬든지 한 번에 뭔가를 좀 이렇게 해야지 터트려야지 자꾸 사퇴로 면역력을 주는 것은 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 보입니다. 확실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더 격하게 싸우라는 약간 부추기는 걸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약간 우재준 최고위원이 너무 예의 바라요. 네, 너무 정중하고 사람이라고요? 너무 정중하게 점잖은 거죠. 사퇴해 주시겠어요. 양반이.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우주 플리스. 우주 플리스 사퇴 약간 거의 이 느낌이기 때문에 우드 들어가면 안 돼요. 제발 불가피하지만 않다면 사퇴를 고려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너무 정중해요. 앞에 동사가 유미 씨하고는 나와야지. 완전히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우재준 최고 지금 요번에 다시 얘기를 꺼낸 거는 포인트는 그 명분은 충분하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지금 헛다리를 짚었단 말이에요.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최고를 찍지 말고 두 명까지 찍으면서 사실 헛다리를 짚었기 때문에 반격의 기회가 저는 왔다고 보는데 여기서도 되게 강하게 반격 안 하고 사퇴를 해주시겠어요? 이러니까 안 하겠는데요?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장동혁 지도부 인정해주고 한동훈 의원의 뭐 복당을 논의하든가 약간 정치적 협상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약간 되게 그냥 잔펀치만 날리는 느낌이라 그게 좀 답답해 보일 수 잠펀치 있다는 날리고 거죠. 또 혼나잖아. 그러니까 어디 잔펀치를 또 날리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잭나이프를 피지도 못한 거예요. 잭나이프를. 잭나이프가 장난감 스티커까지만 붙인 거예요 지금. 이런 가운데 다음에 나도 이제 싸움 좀 붙일게. 장동혁 대표 네. 그 사퇴하라는 국민의힘 책임 당원 서명 참여자가 10,000명에 육박했다. 근데 이건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면 저희가 다시 전할게요. 네.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실명 거론해서 이 사람들 손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사실상 한 것인데 그 당권파인 강명구 의원이 네. 또 이제 내 휴대폰 좀 찍어보시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문자를 당직자가 보낸 문자 징계 관련 문자를 보고 있는 장면이 찍혔는데요. 화면 가릴까봐 손가락은 다 또 이렇게 다 손가락 펴줬어요. 펴셨네요. 네, 혹시 편집될까봐 다 보여주셨는데 여기 이제 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구가 한동훈 선거 지원한 배현진, 진종호, 김종혁, 박상수 등. 김종혁 의원 축하드립니다. 역시 지난번에 한번 법원 갔다 오셨는데. 저는 근데 김종혁 의원님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박상수 당협위원장 변호사님 보람 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박민식 후보 등에 대한 막말 비하성 발언 한기호 등 이렇게 네. 실명 토크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다른 방송에서 윤희석 대변인이랑 방송했는데 여기 등에밖에 못 들어가 뭐 하는 거냐. 징계 논의에도 못 들어가 뭐 하는 거냐. 윤희석? 네. 그분은 징계 나이트는 귀신같이 피해갑니다. 네, 철갑을 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까방권이 희한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징계 한번 받을 법도 한데 똑같은 수위로 하고 계신데 더 많이 하고 계신데 거론이 안 돼. 근데 아무튼 저는 박상수 저기가 변호사가 올라갔다는데 굉장히 뿌듯해가지고. 왜 뿌듯해? 왜냐면 항상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얘기했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드디어 이름이 올라왔어요. 또 인증되네 인증. 상수맘이 아니 상수맘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근데 상수맘. 장동혁 대표가 그 계속해서 징계해야 한다고 했던 김재섭, 김용태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들이 지금 올라온 상태다. 그래요. 자, 뭐 요 정도 하고 네. 선관위는 뭐 특검으로 당론이 가게 되면 가는 저희가 것 또 같고요.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제투리 뉴스 한두 개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니 이건 자투리가 아니라 사실 되게 큰 이슈가 돼버렸는데 그 고교 야구 대회에서 배제고가 광주제일고랑 붙은 상황에서 이렇게 더가웃 응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기 영상 한번 볼까요? 예. 오늘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배제고가 6대2로 앞서던 7회. 콜드게임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배제고 덕아웃에서 응원가와 구호가 들려왔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것 아니냐. 네. 스타벅스가 이제 이 탱크데이 이벤트를 하면서 네.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요걸 그대로 연상시키는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탱크데이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더가웃에서 나왔다고 아니, 합니다. 이걸 왜 한 거죠? 광주일고 놀린다는 의미예요? 네, 아마 그런 맞나요? 것 같습니다. 기를 좀 죽이고 이제 또 분노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구호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광주제일고 측이 심판진에게 곧바로 항의를 했고요. 예. 적당히 좀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심판이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고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이 상황은 한번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배재고가 보니까 이 야구부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학교 내에 무슨 학생들 계정도 보면 그 마가를 따가지고 메이크 배제 그레이트 어게인 이제 이런 계정들도 있고 이제 일베의 구호 같은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포스팅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래요? 아마 배재고가 좀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배재고나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좀 극우화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뭐 특히 이제 10대 청소년들 많이 극우화된다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생활화되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경기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그리고 또 이런 걸 할 때 뭐 감독 내지는 뭐 코치진들이 막 황급히 말린다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엘리트 체육 선수들에 대한 예전부터 인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너무 약하다. 좀 더 네.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이 배재고 선수들 만약에 본인들이 야구 잘해가지고 프로를 가요. 그러다가 기아 타이거즈 가면 어떡할라 이러고 있죠. 본인들의 과거에 본인들 대회 때 얘 엔트리 들어가 있던 애였고 얘 이런 거 외쳤던 애야. 광주 기아 타이거 팬들이 과연 그걸 용납을 해줄까요? 본인들 단순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친구들끼리 글쎄요 10대들이니까 뭐 그냥 이런 것들을 잘 뭐 구분 못하고 그냥 치기 어리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건 박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발언이 얼마나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도자들이 잘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거 사판 하나 올려주시면 네. 그 법원에서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 이렇게 제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파로 이제 판결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판결문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이 내가 지적 장애인인 걸 확인해 달라, 그 등록을 하고 싶다. 그 전에는 거절당했는데라고 이제 낸 소송에서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법원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적 장애가 인정된다 그림으로 이렇게 판결문을 구성하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저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판결문이 네, 네, 네. 일단 길고 막 이중부 정도 들어가고 이게 네. 쉼표가 찍히면서 계속 만연체로 쓰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좀 쉽게 표현을 해주면 예. 정말 이제 법에 대해서 더 친숙하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되는 것 같아서 저 굉장히 이거는 좋은 시도다. 네. 꼭 지적 장애 아니더라도 네, 어려워요 판결문이. 어렵죠. 누가 이겼는지 좀 심플하게 써주면 참 좋겠어요. 네. 가끔 거꾸로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판결문을 그리고 거꾸로 양측의 우룩한 주장이 경우. 판결문에 다 담기고 그 다음에 판단이 들어가는데 네. 마치 그 주장들이 판사의 판결인 것처럼 헷갈리게 막 되어 있거든요. 판결문이니까. 네, 좀 OX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좀 요약본 세 줄 요약 앞에 네, 좀 해줬으면 해주고. 좋겠다. 만화로 이렇게 예쁘게 잘 해주면 표현해주면 좋겠어요. 요즘 AI가 워낙 또 잘 그리니까 네, 그런 것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법원도 좀씩 바뀌겠죠. 네. 자, 근데 그렇게 쉽게 바뀌면 또 법조인들 밥줄을 끊어주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여튼 뉴스는 요 정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 축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 또 날씨가 앞으로 점점 더워질 예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불어준 선풍기일 텐데요. 아마 옥상, 다락, 창고 이런 데서 이제 선풍기 꺼내다 보면 먼지가 이제 굉장히 날개에 많이 앉아 있는 걸 볼 겁니다. 그거 한번 돌리면 막 재채기 나오고 먼지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또 그 천식 생기고 거의 생명과도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개 없는 선풍기가 우리 생명을 구하는 일처럼 중요하다 아니겠습니까? 자, 날개 없는 선풍기
BLDC 모터를 탑재해서 강력한 바람부터 시원한 미풍까지 보내드리는 바로 이 선풍기입니다. 제 오른쪽에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선풍기 뉴퍼마켓 날개 없는 선풍기, 날개리스 선풍기죠. 요거는 아이나 반려동물 있는 집에서도 손가락 같은 거 선풍기 혹시라도 끼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선풍기입니다. 네. 저 고양이들은 저 안에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온다는 걸 또 좋아해요. 네, 장난감으로도 굉장히 잘 쓸 수 있고요. 저기 네. 애들이 얼굴 넣는 거 참 좋아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저기에 들어갈 정도 애들이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저렇게 장난감으로도 쓸 수 있는 날개 없는 선풍기. 최대 12시간 동안 타이머 설정도 가능하고 또 전용 리모컨도 있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또 에어컨과 함께 쓰시면 더 효율이 좋습니다. 한 달 내내 틀어도 이거 뭐 이런 선풍기는 한 2,000원 안쪽. 예, 전기 요금이 거의 안 나오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실에 틀어놓고 방문 앞에 선풍기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거실 찬바람이 방까지 싹 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네. 자, 59,900원에 보내드리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고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선풍기 관심은 영 없으신 모양입니다. 예전에 뭐 먹을 거 이럴 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뭐 집에 선풍기 많아요. 그 날개 없는 거 하나 사실. 날개 아니, 없는 지금 많아. 날개 없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선풍기 우리 광고에 손대지 마세요. 말씀하시기 전까지 선풍기 있는지도 몰라 소리도 안 나니까 이렇게 소리가 안 날 수가 있나. 맞습니다. 사실 선풍기 조금만 되면은 그냥 탈탈탈탈 소리 나거든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선풍기 소리 나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탈탈탈 소리 나네. 맞아요. 소리 없는 걸 바꾸셔야죠. 네. 좀 주무실 용역답게 열심히 좀 하세요. 다들 지금. 용역. 나 용역 아닌데? 네. 노력하긴 너무 늙었는데.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제설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